가장 아름다운 것은 서로 깔끔하게 주고받는 것입니다. 또는 주고받는 게 없는 관계이거나 말입니다. 어린아이도 용돈을 받으면 고마워할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움직이는 일종의 염치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누구의 삶도 도구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보살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도리이나 내 삶이 누군가를 돌보기 위한 자원으로 인식되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효도의 종말이 인륜의 저버림이 아니라 준비된 사회의 안전판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각자가 스스로를 도구화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의 출발점입니다. 당신은 훌륭해지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양을 위한 도구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돌봄의 끝은 자립이고 자립의 끝은 내가 나의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부양의 의무는 내가 해야 할 일 중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는 늙었기 때문에 무언가 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젊을 때부터 시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각자 잘 사는 사람들이 예의를 지키며 교류할 때 의무는 경감되고 우리의 삶은 더 다채로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현명해지고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자 나를 지킬 수 있는 핵개인들의 사회를 꿈꿔봅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나입니다. 앞으로는 선배라는 말조차 사라질지 모릅니다. 앞서 경험한 사람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우리는 모두 변화 앞에서 동등한 신인이 될 테니까요. 탁월한 사람은 그렇게 매일 자신을 선배의 자리, 권위자의 자리가 아니라 신인의 자리에 세우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전문성과 인정이 만들어지는 작동 원리를 분해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권위의 출발점을 탐색해보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지, 그 인정은 타당한지, 혹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단지 순번이 앞에 있었다는 이유로 잘못된 권위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핵개인의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협업에 있어 충분한 자기 위치와 역할을 찾아가려면 연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선물과 같은 행운을 삶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각자가 취해야 할 처세는 친절하라가 아닐까 합니다.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에 나온 대사처럼 비카인드의 태도가 가장 현명하고 이로운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한때 잦은 이직으로 늘어난 이력서의 여러 줄이 진중하지 못하다고 평가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개인의 시대의 주인공에게는 도전과 시도로 쌓인 이력들이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는 용기의 기록으로 여겨집니다. 여전히 꾸준함이 전문성의 중요한 연료인 것은 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속가 없는 근면함을 지속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매물 비용의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면 현실적으로 가치를 다한 관계인데도 손을 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만둬야 할 때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상대가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관계는 좀 더 대등해집니다. 퇴사뿐 아니라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인 이혼이나 파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짧고 자신의 삶을 형벌처럼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비전 없다고 여기는 직장에 계속 머물거나 서로를 갉아먹는 인간관계에 집착하기보다는 스스로 정한 반환점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보고 그에 도달하면 그만두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만둘 수 있다라는 생각만으로도 불균형한 관계가 대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두어서 대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대등해지는 것입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대안이 있을 때 상대는 나를 존중하기 마련입니다.
생태학자 최재청 교수는 영국 작가 세뮤얼 존슨의 표현을 인용하여 상호 허겁이 인간을 평화롭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적당히 두려워하는 관계가 생태계의 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저 사람은 갈 곳이 없다,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호가 보이면 경쟁 서열 집단에서는 조심성이 사라집니다. 상대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선다는 이야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독립된 완전체로 살고자 하는 핵개인의 시대에는 사회적 타인뿐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순응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입니다. 굴레처럼 보였던 현실에서 언제든 이탈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서로가 언제든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이제 시간이 되었어요. 점점 쿨한 안녕이 많아집니다. 있을 땐 위계 없이, 떠날 땐 원한 없이 회자 정리, 거자 필반입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떠났다 돌아옵니다. 서로는 소중한 손님이며 지금 함께 있는 조직은 거대한 우주 속 환승 정류장과 같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각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가 진심을 다하고 그 성과를 존중하면 먼 길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능동적 결정권을 서로 존중해 주었을 때 이 시대의 개인들은 자기 삶과 사회 모두에 책임을 다하는 핵개인으로 거듭납니다. 앞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거나 속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없애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I의 도래로 없어질 직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앞으로도 새로운 직업이 무수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직업 역시 20세기에도 존재하지 않던 직업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더 큰 불안이 곧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불안은 없어질 직업은 명확히 보이는데 생겨날 직업이 모호하게 느껴지는 막연함 탓입니다. 이때 각자가 취해야 할 자세는 새로운 기술과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AI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이 담긴 글이 올라오면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지만 몇 달도 안 돼 생각보다 AI의 정확도와 현실적 성과가 적을 것이라는 글이라도 올라오면 그럼 그렇지 하며 가슴을 쓸어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자신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AI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만능의 기술이 아닐 수 있지만 그렇다고 어떤 분야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 역시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에 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욱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마철 일기예보를 외면하고 하천길로 나서는 무모한 산책객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대 예보에 귀 기울여 생존의 기술로 무장한 뒤 새로운 시도에 나서야 합니다. 앞으로 AI와 쾌적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와 모국어 두 가지 언어를 정교하게 구사하는 언어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지식의 도구이자 장벽이 바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예전 상식으로 보면 좋은 품질에 낮은 가격이 최고의 경쟁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생존의 기본 욕구가 채워지면 저렴한 것을 사기보다 산망을 채워주는 물건을 삽니다. 기업도 개인도 여기서 돌파구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소량을 만들고 단가는 높이고 세계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과거에는 서른이라고 하면 어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삶 전체의 생애 주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80세였던 손해보험 보장 만기는 이미 110세로 변화했고 곧 120세, 130세가 될지도 모릅니다. 인생 전체의 기승전결 주기가 달라진다면 자연스럽게 전성기도 달라질 것입니다. 요즘 들어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중장년의 효능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60대의 효능감이 절정에 이른다고 증언합니다. 지금이 제일 좋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나이 든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젊은 것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장수가 축복으로 다가오면 새로운 기회가 노년기에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본능적으로 나이를 묻는 습성은 각자의 인생에 숙제와 강박을 남깁니다. 그 정도 나이면 이 정도는 하고 있어야지가 일종의 매뉴얼입니다. 30인데 아직 졸업은 안 했어? 30 후반인데 아직 결혼 준비가 안 됐나? 50이면 노후 설계는 시작했겠지? 등 듣는 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상처가 되는 질문이 아무렇지 않게 오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언제나 시간, 돈,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30살인데 연봉이 3,500이면 정상인가요? 나이가 들었는데 그만큼의 자산을 쌓지 못했다면 사회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 걱정하고 그것으로 위축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강박에서 벗어날 시기입니다. 모두가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불안하지만 미래가 있는 것이고 노년은 회한이 있지만 안정된 것입니다.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만큼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것이고 생활의 여유는 얻었지만 유한한 생에 아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삶의 다양성을 바라보는 견문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송기령 저자의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라는 책이었어요. 나이에 대해서도 뭔가 불편했던 점들, 그런 게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나와 있어서 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저는 지금 호주에 사는데요. 여기라고 나이에서 완전히 자유롭나 싶으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직장에서 가끔 받는 교육 같은 걸 보면 차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성별이나 나이로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고 한국에서는 출산휴가 가는 거를 되게 눈치 보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동료들도 싫어하고. 근데 호주에서 동료들을 보면 그런 건 잘 못 느끼겠고 그리고 누구나 또래와 좀 더 잘 통할 것 같은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를 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나이를 묻는 정도가 아닌 나이가 중요하지 않은 직군에서 그러니까 면접에서죠. 실력이나 경력이 아닌 나이나 성별 같은 것들로 차별하지 않는 건 호주가 한국보다 확실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성별이나 나이 이런 거는 뭐 선택해서 내가 골라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를 내가 먹을지 안 먹을지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그리고 또 어리다고 차별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는 어린 시절이 있고 누구나 늙어가니까요. 나이가 적네 많네 하면서 욕하는 그 사람도 그걸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부자든 가난하든 예외도 없죠. 나이 든다고 두뇌의 사용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70이 넘어서 데뷔하신 번역가 김옥님도 있고요. 책에서 지금의 나는 늙었기 때문에 무언가 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젊을 때부터 시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문장이 정말로 무서웠어요. 10대, 20대 때부터 온갖 핑계로 미루기만 하고 아직까지 가지고 있던 하고 싶던 일들의 리스트 같은 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송기련님 책이나 이제 해마다 나오는 트렌드 리포트라는 책은 매년 사서 읽는 것 같은데요. 사실 아무것도 찾아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진짜 선택해서 취하고 있는 휴식인지 아니면 단지 두렵고 귀찮아서 피하고 있는 건지 생각해보면 후자인 경우가 많아요.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 다들 급변하는 시대에도 행복하게 본인의 페이스에 맞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